예,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신경외과 장종희입니다. 저는 신경외과 의사고요. 그리고 뇌종양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욘디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뇌종양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얘기를 해볼 거고요. 뇌종양은 이렇게 흔하지는 않은 종양이지만 이제 발생했을 때 환자분하고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질환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소제목은 양성 뇌종양도 치료를 해야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만 전반적인 간단한 특징을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잠깐 뇌종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끝에 이제 환자분들이 제가 외래 볼 때 흔히 질문하는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하시는 걸 제가 몇 개를 대답할 수 있는 걸 하겠습니다. 뇌종양은 이제 다른 부위에 생기는 종양이랑 많이 다릅니다. 이제 대표적인 특징 하나가 두개골에 쌓여 있기 때문에 공간이 한정적입니다. 사실 이런 장기는 다른 곳에는 없죠. 그래서 이제 뇌가 유일하게 전체 그 부피가 딱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서 뭐가 자라면 전체 뇌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데 그게 오르게 되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늘어날 수도 없고 겉에서 만져지지도 않기 때문에 MRI나 이런 검사를 해야만 진단이 되는 또 특성도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 이 뇌 전체가 막에 쌓여서 뇌척수액에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구조인데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뇌 안에 뇌척수액이 흐르는 통로를 우리가 뇌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뇌척수액 흐름을 막는 뭐 종양이 있다든지 뇌척수액이 깨끗하지 않다든지 하면 그 뇌실, 우리 하수도 막힌 것처럼 뇌실이 커지는 그런 증상을 우리가 수도증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또 특징은 우리가 이제 무슨 종양들이나 암들이 생기면 다른 장기는 뭐 1기, 2기, 3기, 4기, 말기 뭐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뇌종양은 그런 다른 종양들하고 진행이나 퍼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 뇌 쪽에 생기는 종양이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뭐 폐암이니 뭐 대장암이니 이런 경우에는 다른 장기, 뭐 폐, 뼈 뭐 이런 데로 퍼지는 경우가 있어서 전신 검사도 하지만 뇌종양은 아무리 약성도가 높아도 뇌 외에 신경계, 뇌랑 척수는 이제 같은 공간이죠. 뇌 척수 외에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는 일이 없고 또 안에 임파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몇 기 하는 표현보다는 악성도의 등급으로 1등급에서부터 4등급까지 이렇게 분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이게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고 오늘 뭐 소제목과 관련된 주제기는 하는데 병리 진단이 양성인데도 특이하게 저희가 산정특례라는 그 예울, 다른 장기의 암에 해당하는 그 특례를, 그러니까 환자가 본인 부담금을 이렇게 줄여주는 제도죠. 그래서 그게 양성뇌종양은 포함이 되죠. 이유는 이제 병리 그 양성 종양도 위치에 따라서 이제 어디에 생기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장애를 생길 수가 있고, 속도가 악성에 비해서 느리다 보니까 계속 자라면 결국 온갖 장애와 그다음에 생명에도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치료에 아주 방해되는 거로 혈관 내 장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항암제나 이런 것도 뇌로 전달이 안 돼서 치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치료가 어려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뇌의 구조를 말씀드린 거를 간단히 보면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색으로 보이는 전체가 뇌고, 그 다음에 겉에 두피가, 머리 우리 두피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지금 여기 까맣게 보이는 게 이제 두개골입니다. 머리뼈가 있고, 그 안에 뇌경막이라고 하는 막이 뇌 전체를 싸고 있고, 그 안에 뇌가 둥둥 떠 있는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뇌 안에 물이 흐르는 통로를, 여기서 지금 까맣게 보이는 것들이 다 물이고요. 뇌척수액이 뇌 안에 흐르는 통로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뇌실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제 뇌실이라는 공간이 이제 한 용적이 한 150cc 정도 되는데 매일 한 500cc 정도, 한 거의 3바퀴 정도가 순환을 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어디 이런 통로 중에 어딘가 뭐가 막혔다거나 하면 우리 위쪽 뇌실이 커지면서 뇌압이 오르는 수도증이라는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위쪽에 있는 뇌를 우리가 대뇌라 그러고 머리 뒤에 보여서 이렇게 이게 몸의 평형 감각과 중심 담당을 하는 장기를 우리가 소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대뇌와 소뇌를 척수로 연결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뇌간이라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그림 비슷한 그림이고, 우리 이제 좀 모식도인데, 뇌종양 종류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뇌 자체에서 생기는 원발 종양들이 있고,
이제 원발암이라고 했는데 원발 종양이죠. 양성 종양들도 다 포함된 얘기고, 그 다음에 다른 장기에서 뇌로 퍼진 전이 종양이 있습니다. 원발 종양 중에서 이제 뇌 조직 자체에서 생기는 종양을 우리가 뇌교종이라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뇌를 싸고 있는 뇌경막, 수막에서 생긴 종양을 수막종, 그 다음에 뇌간에서 나가는 여러 신경, 뭐 청신경 종양이나 3차 신경 종양 이런 종양을 신경 종양,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종양이고요. 그 다음에 뭐 폐암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장암, 뭐 유방암 이런 데서 뇌나 또는 두개골로 전이가 되는 이런 전이성 종양이 있습니다. 또는 그 인접한 그 이비인후과 쪽의 영역인 코, 귀, 눈 이런 데서 종양이 생겨서 안과나 이비인후과 질환들이 뇌 쪽으로 퍼지는 종양들도 종종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뇌종양 종류를 보면 이제 뭐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그 인종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험 볼 때도 저희 나라 답이랑 미국 답이 좀 다르긴 한데, 저희 나라에서는 제일 흔한 게 이제 1번이 수막종입니다. 그래서 수막종 양성, 대부분이 양성이죠. 이 종양이 가장 흔하고, 두 번째 많이 흔한 종양이 이제 뇌하수체 종양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이제 뇌교종이라고 하는 뭐 송상세포종, 뭐 핍지종양, 교모세포종 이런 게 속해 있는 뇌교종. 그다음에 네 번째가 신경종양, 청신경종양 뭐 이런 종양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종양 종류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이제 가장 흔한 거는 이런 원발 뇌 자체에 생기는 종양보다 다른 장기에서 전이가 된 뇌종양이 요즘은 제일 흔한 종양이고요. 다른 암들 생존 기간이 길어지면서 뇌로 전이되는 기회도 많아지게 됩니다. 증상은 뭐 많이들 뭐 여기저기서 매체도 요즘 많이 나오지만 뭐 당연히 두통, 그다음에 구역 같은 게 있을 거고, 대개는 이제 자고 일어날 때 그 이산화탄소 농도가 좀 올라가서 혈관들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뇌압이 좀 오르게 되죠. 그래서 되게 자고 일어나면 좀 머리가 아픈 게 이제 특징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두통들은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오후나 자기 직전에 저녁 때 아픈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이 머리에 뇌압이 올라서 생기는 두통은 주로 아침이나 새벽에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아프다고 해서 항상 뇌종양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아프다고 해서 걱정돼서 오신 분도 있는데, 대표적이라는 것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뇌의 신경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뇌전증이라고 하는 경련 발작, 간질이라고도 하고 이런 증상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신경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뭐 부위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뭐 모든 증상이 다 생길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의식이 떨어지거나 성격이 변화하거나 뭐 기억력이 우리가 꼭 치매 같다고 해서 검사해서 발견되신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치매 유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머리 쪽에 일단 MRI라는 검사를 먼저 해서 이런 다른 뇌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을 일단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위치에 따라서 언어장애도 생길 수가 있고, 반신마비가 생길 수도 있고, 시력 저하나 시야 장애, 그다음에 뭐 뇌하수체에 있는 경우 호르몬 기능 이상, 사시, 복시, 뭐 안면마비, 청력 저하, 뭐 거의 뇌의 모든 기능들의 이상이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뭐 간단하게 수술적 치료, 모든 종양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수술적 치료, 방사선 치료, 감마나이프도 여기 포함이 되죠. 우리가 국소 방사선 수술을 우리가 이제 감마나이프라고 하고, 뭐 사이버나이프나 노발리스 뭐 비슷한 장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암제 치료들도 있죠. 뇌종양에서 많이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 수술적 치료는 뭐 전통적으로 뇌를 일부 절개를 하고 두개골을 조금 떼내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뇌 안으로 접근하는 방법, 뭐 굉장히 많은 통로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종양의 위치에 따라서 여러 쪽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 그 뇌 바닥 쪽에 이제 종양들이 생기면 치료가 쉽지가 않은데, 주변에 신경, 혈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얽혀 있고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 뇌 바닥뼈를 갈고 들어가는 우리가 두개조 접근법도 크게 보면 경두개 접근법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접근들이 많이 발달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많이 코 쪽으로 해서 뇌하수체 종양을 치료하던 방법들이 여전히 이제 요즘은 내시경으로 많이 대체되면서 많이 이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또 눈 쪽으로 내시경으로 접근을 해서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내용에도 있는 내용입니다만, 뇌 종양이 있다 그러면 이제 머리를 두개골을 열고 수술하는 걸 굉장히 이제 겁을 많이 내시기 때문에, 내시경을 할 수 없느냐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내시경 수술이 가능하려면 내시경으로 도달이 가능한 이 바닥 쪽에 종양이 있어야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뇌 한가운데나 뒤쪽에 있는데 뇌를 뚫고 내시경을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한 3분의 2 이상의 종양은 개두술, 우리가 이제 개두술이라고 그러죠. 경두개 접근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이 바닥 쪽에 위치한 종양들 중에서 내시경이 가능한 경우, 못한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내시경을 위한 접근법이 훨씬 더 요즘은 더 선호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제 강의 슬라이드는 이제 흔히 물어보는 질문이죠. 그래서 뇌종양이 이제 왜 생기나요? 이제 이 질문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생기는 종양은 아닙니다. 다른 종양들처럼 무슨 식이 습관이라든지 흡연 습관이라든지 뭐 이런 호르몬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종양이고, 사실은 뇌 종양에 발생하고 관계된 어떤 유전자의 변이가 생겨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유전자 변이가 생긴다 그래서 그 다음 네 번째 질문에도 있지만, 유전자의 이상이 생긴다 그래서 유전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유전자라고 해서 다 유전이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성 호르몬, XY 염색 이런 게 유전이 되는 거고, 환자 개체를 이루는 유전자는 이제 유전이 되는 게 아니고 환자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 종양에 관계된, 그러니까 뇌 종양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증폭이 된다든지 뇌 종양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 그러면 이제 뇌 종양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럼 그런 뇌 종양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변이가 왜 생겼느냐? 이제 그게 특별한 원인, 환경적인 원인이나 뭐 외상이라든지 스트레스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냥 나이가 들면서 확률적으로 그냥 무작위적으로 생기는, 그렇게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양이 생긴 지가 또 얼마나 됐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건강검진을 했더니 뇌종양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있었고, 그 다음 질문에 해당하지만, 왜 아무런 증상이 그동안 없었는지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거는 물론 종양이 자라는 종류와 자라는 속도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보통 양성 종양 중에서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생각하는 수막종이라든지 아니면 청신경 종양 이런 종양들은 대개 1년에 한 2mm 전후 정도 자랍니다. 하지만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고, 어떤 분들은 10년, 20년을 봐도 1, 2mm밖에 안 자라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도 뭐 1년 만에 3, 4mm, 4, 5mm씩 자라는 경우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1년에 한 2mm 정도 자라는 걸 가정하고 치료 계획이나 이런 거를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성 종양은 조금 더 빠르겠죠. 우리가 이제 신경 교종 중에서도 이제 성상세, 그러니까 악성 등급이 낮은 핍지 교종 이런 경우는 뭐 1년에 3, 4mm 정도 자란다고 알려진 보고도 있고, 조금 더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뇌 안에 생긴 종양 중에 가장 예후가 좋지 않은 교모세포종 경우에는 이 최소 아무리 길어도 1년이 넘지 않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발생해서 짧은 기간 내에 급속도로 진행하는 병으로 알려져 있어서, 각 종양의 종류마다 생긴 지가 얼마나 됐는지, 물론 이제 예전에 촬영했던 검사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이제 비교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종양은 아까도 처음에 이제 나왔던 내용입니다만, 이게 뇌 안에가 신경 조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장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빨리 증상이 생깁니다. 다른데 뭐 2, 3cm짜리 종양이 있다고 증상 생기는 장기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머리는 위치에 따라서 더 작아도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시신경을 1cm짜리가 누르면 눈이 시력이 떨어지거든요. 아니면 조금 부위가 안전한 부위면은 한 뭐 4, 5cm, 5, 6cm 거질 때까지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장기에 비해서는 증상을 일찍 일으키는 것도 맞지만, 또한 증상이 일어날 정도로 크게 진행되기 전까지는 증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강검진이나 이런 데에서 특별한 증상이나 아니면 그냥 뭐 만성 두통이 계속 있던 분들이 MRI를 찍어서 종양이 진단이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 몸에 있는 모든 증상이 이제 이 종양 때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되게 이제 관계가 없고, 제가 아무리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드려도 아니야, 이게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전혀 뇌압이나 뇌에 영향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증상을 안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고, 아주 통상적으로 대충 얘기를 하면 한 3, 4cm 이상이 되면 뇌 주변이 뇌가 붓고 양성종양으로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부위나 환자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유전이 안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뇌종양이 이제 유전이나 가족력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종양이 유전이 되는 그 성유전자의 염색체의 문제가 돼서 생기는 종양이 아니기 때문에 뇌종양은 유전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냥 환자 자체의 문제죠. 만약에 가족 중에 뇌종양이 여러 명이 생겼다. 그건 정말 확률적으로 아주 드물게 그냥 생긴 거지. 그게 가족력의 뭐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환경적인 요인에 관여한다는 건 아닙니다. 단 몇 가지 드문 종양이 유전이 되는 종양이 있습니다. 그 보니펠 린다우 병이라는 병하고 신경소미종증 이런 병들은 드물게 우성으로 이제 유전이 되는 종양이기도 하고, 요즘은 그 유전자 조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유전이 안 되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병이 있는 분들은 꼭 유전학과나 신경외과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서 이제 임신이나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또 많이 물어보시는 종양이, 지금만은 그냥 우연히 건강검진을 해서 뭐가 있다고 하고 아무런 이상이 내가 없는데 왜 치료를 해야 되나요? 뭐 그게 간만화F든 아니면 수술적 치료든,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뭐 당연한 질문이죠. 뭐 머리 쪽에 갑자기 머리를 열고 뭐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니, 이게 나는 아무 이상도 없는데 몇 년 있다가 증상이 생길 거라고 수술해야 된다고 하지만 나는 지금 전혀 이상이 없어서 전혀 믿기지가 않고, 이런 분들은 뭐 당연한 반응인데, 근데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증상이 없으면 발견될 수가 없는 종양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건강검진이나 이런 쪽이 많이 발달이 안 돼 있고 증상이 없으면 보험 아예 실행이 안 되는 이런 나라에서는 증상이 없는데 발견되는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가 유난히 많은 거고요. 그래서 증상이 없을 때 발견돼서 사실 치료를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증상이 있어서 찍은 분들은, 진단이 된 분들은 상당히 커진 상태로, 이미 진행이 어느 정도 된 상태로 진단이 되기 때문에 수술도 굉장히 어렵고 그 위험성도 훨씬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증상도 없을 때 진단이 되면 무조건 그러면 치료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환자의 나이나 그다음에 여명이라든지 환자분 전신 상태, 여러 가지, 그다음에 종양의 위치, 크기 이런 걸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연세가 꽤 많으신 분인데 굉장히 천천히 자라는, 아까 말씀드린 수막종이나 청신경 중에 작은 종양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사실은 굳이 그걸 빨리 서둘러 할 필요 없죠. 그게 이제 자라도 크게 문제를 안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하지만 똑같은 종양이 20대 때나 30대 때 발견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인 산술적인 커지는 평균 크기나 이런 성장 속도나 이런 걸 고려를 해보면 분명히 이제 나중에 몇십 년 후라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종양이 있는 위치가 굉장히 위험해서 조금 커지면 아주 위험해질 것 같다 그러면은 조금 선제적으로 하고, 만약에 조금 커져도 치료하는데 크게 변화가 없다면은 조금 추적 관찰을 하다가 치료를 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커지면 예를 들어서 간만화F로 치료할 수 있는 거를 수술 치료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간만화F도 위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치료할 수 있었는데 위험이 생긴다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환자의 나이나 여러 가지 그 종양 종류, 그다음에 위치, 크기 이런 걸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조금 선제적으로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늦은 거죠. 그러니까 조금 선제적으로 우리가 치료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외도 있고요. 청신경 종양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서두르면 청력이 더 빨리 떨어지거든요. 어차피도 시간이 지나서 청력이 떨어지겠지만 간만화F나 수술이나 이런 치료를 해도 청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종양이 조금 더 커져도 치료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치료를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고, 청력 검사나 MRI를 주기적으로 찍으면서 환자 청력을 최대한 몇 년이라도 더 유지하게 해주다가 치료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보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뭐 5년, 10년 청력을 더 유지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1, 2년 만에 종양이 빨리 커져서 바로 해야 되는 경우도 물론 있죠. 마지막으로 질문은 아까 뭐 대답을 했지만은 내시경 접근이 다 가능한 건 아니고요. 내시경 수술이 다 안전한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는 수술이 훨씬 안전한 경우도 있고, 내시경이 접근이 가능한 뇌 바닥 쪽에 있는 경우가 이제 아직까지는 대부분 적응증이 됩니다.
저는 뭐 이 종양에 대해 말씀드릴 거는 이 정도 마쳤고요. 몇 분 질문 들어오신 거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청신경 초종으로 어지럼증, 난청, 이명이 있습니다. 어지럼증의 호전을 기대하려면 감마나이프와 개도술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요? 차이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뭐 대표적 말씀하신 대로 청신경 종양은 대표적인 증상이 어지럼증, 그 다음에 청력 저하, 이명 세 가지입니다. 하지만 어느 것도 치료한다고 좋아지지는 않고 특별한 약물 치료도 딱히 많이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지럼증, 난청, 이명, 어지럼증도 감마나이프 개도술을 하면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나빠지시는 분들도 오히려 있고 아니면 그대로인 분들도 있고 살짝 나아지신 분들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면 나아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청신경 초종은 치료의 목적은 지금 현재 있는 증상을 개선시키는 치료가 아니고 이게 점점 커졌을 때 감마나이프를 할 수 있는 거를 위험성 있는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거나 수술도 크게 위험성이 비례하기 때문에 점점점 커져서 더 위험한 수술을 받기 전에 치료한다는 개념이지 지금 현재 있는 증상을 치료하는 게 아니어서 증상 유무에 따라서 치료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음 질문을 제가 잠깐 보면은요. 김수기 선생님이 핍지 교정 치료제인 보라시데님이 나왔던데 언제 우리나라에 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요즘 핫한 약이죠. 그래서 이제 핍지 교정 치료제는 아니고요. 요즘 이제 제가 보호자분한테 설명할 때 그 유전자 검사 결과를 2016년부터 그걸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진단명이 아예 유전자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설명이 아주 어려운데 그 IDH의 돌연변이가 있는 교종 그게 치료 대상입니다. 그래서 IDH의 돌연변이가 있는 성상세포종이나 핍지 교종 그 두 가지가 이제 보라시데닙의 치료 대상인데 이게 이제 그동안 미국 쪽에서 했던 다기관 임상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게 나와서 쓸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임상시험이 효과 있는 걸로 이제 딱 나온 정도여서 이거를 언제까지 써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게 언제까지 쓰다가 끊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이런 게 지금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쓰더라도 기존의 치료들을 당분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아직은 수술적인 치료나 방사선 항암제 치료를 이제 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재발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이제 수술만 하고 경과를 보다가 이제 다시 잘하실 때 쓴다든지 그런 걸로 앞으로 상당한 이제 저희가 이게 항암제가 마땅치 않아서 테모졸로마이드 이후에 굉장히 적당한 항암제가 없었던 이런 시국에 거의 한 몇십 년을 지금 온갖 임상시험에 다 실패를 했거든요. 보라시데닙이 굉장히 이제 거의 유일하게 다시 또 최근 몇십 년 만에 임상을 통과한 약이라서 기대가 저희도 많이 되고 굉장히 유용한 무기를 하나 가진 거죠. 이게 기존의 모든 걸 대체하는 치료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동안 할 수 있는 치료들을 다 하고 나서도 효과가 없을 때 상당히 써볼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이제 기대가 되는 종양이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쓸 수도 있습니다. 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서 어렵게 쓸 수는 있지만 엄청나게 고가일 거고요. 뭐 이제 몇 천만 원, 뭐 한두 달에 아마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쓸 수 있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어서 하지만 이제 향후에 이런 치료들이 이제 자리 잡고 요즘 테모졸로마이드나 뭐 다른 항암제 쓰듯이 저것도 이제 급여 전환도 되고 하겠죠. 그래서 그럴 때까지 어떤 지금 현재는 최대한 늦게 재발하게 하는 게 지금 현재 치료의 가장 큰 목적이라서 보라시데닙도 곧 아마 쓸 수 있을 겁니다. 유민선 씨가 질문하신 거 볼까요? 오늘 강연 건강한 사람이 검진을 위해 뇌 MRI나 MRI를 찍을 필요가 있을까요? 어떤 검사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뇌에 뇌종양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이제 뇌 동맥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상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종양은 이제 환자가 다 건강하죠. 그러니까 증상이 있어서 찍으면 이미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뇌혈관 같은 질환들도 일단 그게 동맥류 같은 게 터져서 진단이 되면 뭐 굉장히 사망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 뇌혈관 병변이라든지 아니면 뇌종양이라든지 굉장히 그 중증도가 높은 이런 치료가 쉽지 않은 병은 미리 진단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검진을 당연히 해보시는 게 좋고요. MRI나 MRI를 다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MRA로는 뇌가 자체가 평가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MRI만 찍으면 혈관이 잘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검진 목적을 위해서라면 MRI나 MRI를 다 촬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주 찍으실 필요는 없고요. 뭐 5년, 10년 만에 한 번씩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모세포종 같은 경우는 아무리 MRI를 찍는데도 미리 진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천천히 자라는 주로 종양들을 미리 발견하는 게 치료의 목적입니다. 우측 뇌실 뇌수막종 개도술 시 시신경 손실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반면 가능성을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시신경이 손상을 받는 게 아니고 눈 쪽에서 나와서 시신경이 뇌로 들어가서 머리 뒤쪽에 있는 후두엽에 있는 시각 중추로 가는 시신경 그 시각 섬유가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뇌실을 접근을 저희가 하려면 어딘가를 뚫고 들어가서 접근을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뚫고 들어가야 되는 데가 그 시신경 섬유가 지나가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피해서 들어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만 그 시신경이 지나가는 굉장히 넓게 펼쳐서 지나가는데 그것도 사람들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 전에 뭐 여러 가지 그 시신경을 그려주는 섬유를 그려주는 뭐 프로그램 장치도 쓰고 뭐 이런 내비게이션도 도움을 받고 해서 최대한 피해서 들어갑니다만 생기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뭐 퍼센트로 할 건 아니고 종양의 크기나 이런 것 따라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반맹이든 아니면 4분맹만 생기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호전되는 경우도 있는데 시야장애 올 가능성은 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질문은 모양세포성 성상세포종 환자입니다. 수술은 하였으나 손의 뇌간 위치로 절반 절제하고 1cm 정도 남기고 방사선 치료를 하였습니다. 의료진이 너무 걱정 말고 5년 정도 추적 검사를 하자고 하시는데 마음이 정말 불안합니다. 이 종양이 방사선 효과를 보는 편인지 궁금해 하셨는데요. 모양성 성상세포종 많이 보이는 종양이고 모양성 성상세포종은 다른 저게 이제 모가 저게 털모자거든요. 세포가 털처럼 길게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모양성 성상세포종이라고 그러는데 저거는 일반 성상세포종이랑 조금 다르고 그냥 양성 종양입니다. 물론 모양성 성상세포종도 아주 드물게 3등급이나 이런 쪽으로 악성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완치가 잘 되는 종양이고요. 수술로 다 절제하면 재발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종양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종양이 또 말씀하신 대로 환자분처럼 손해나 뇌간, 시상 이런 깊은 데에 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부를 남기고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수술을 안 하고 방사선 치료만 했을 때 뭐 아주 치료 반응이 좋은 종양은 아닙니다만 수술로 최대한 제거하고 1cm 미만 정도 남겨서 방사선 치료를 하셨다면은 사실은 재발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종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추적 관찰 잘 하시고요. 재발을 하면 또 재발했을 때 또 다른 방법을 우리가 찾아보면 되니까 재발 걱정을 너무 하시면서 보실 필요는 없는데 단 중요한 거는 제가 한 가지 빠졌습니다만 이 추적 관찰은 뇌종양은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다른 종양들처럼 5년 생존율이 별로 의미가 없고 5년간 추적 관찰해서 재발이 없으면 완치가 되고 그런 종양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일반적으로는 마지막 치료한 지 15년 이상은 최소한 봐야 됩니다. 악성 종양은 악성 종양이기 때문에 뭐 빨리 자라면 5년 정도 안 자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수막종이나 신경종양, 뇌하수체 종양처럼 뇌 천천히 자라는 종양이 70% 이상인 뇌종양의 특징상으로는 5년 이후에도 재발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재발을 해도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5년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5년 이후에는 빈도를 이제 추적 관찰 빈도를 뭐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늦추면 뭐 몇 번 안 되죠. 15년 이상까지는 10년, 15년 충분히 가야 됩니다. 김지은 님이
뇌종양이 흔히 생기는 나이대도 있을까요? 뇌종양이 생겼을 때 증상도 궁금합니다. 뇌종양 생겼을 때 증상은 아까 제가 잘 말씀드렸는데, 위치 따라 너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두통, 구토, 시야장애 이런 것들이 주로 있죠. 흔히 생기는 나이대가 있는 건 아니고요. 물론 종양들마다 조금 다릅니다. 어떤 종양은 남자에서 더 잘생기고 어떤 종양은 여자에서 좀 잘생기고, 20대 이럴 때 많이 생기는 종양들도 있고, 소아에 더 흔한 종양들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인 그 나이 빈도를 보면 나이가 들수록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50에서 70대, 5, 60대가 제일 뇌종양이 많이 생기는 나이고, 그건 여러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전이성 뇌종양도 다른 암이 생길수록 머리에 전이가 되니까 당연히 나이가 많을수록 그런 뇌 전이가 많이 발생을 할 거고, 원발성 뇌종양인 뇌교종도 우리가 이제 특히 교모세포종 같은 경우는 60대 정도가 이제 피크 나이거든요. 그래서 대개 60대 전후, 50대에서부터 60대 후반, 그때가 제일 뇌종양이 많이 생기는 나이이기는 합니다. 두통이 심한데 뇌종양일 수 있을까요? 굉장히 두통하고 저 외래 이제 두통하고의 싸움인데, 사실 두통의 원인의 95% 이상은 머리 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개는 스트레스성, 그 다음에 우울증, 불안증, 심리적인 이런 원인들이 대부분이고요. 물론 두통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고, 예를 들어서 목 디스크가 있다든지 소화불량이 있다든지, 여자분들은 생리 때 또 겹쳐서 할 수도 있고, 온갖 불면증부터 시작해서 온갖 병들이 다 두통을 일으키기 때문에, 두통이 있다고 꼭 그게 머리 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두통이 오래 있고 그러면 머리 안에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배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 두통이 있다고 꼭 뇌종양이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뇌수막 쪽 진단을 받은 후 3년이 되었는데 현재는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고 매년 MRI 찍고 있는데 매년 검사를 해야 하는지요? 저거는 추적 관찰을 하는 경우에는 일단 처음에는 어느 정도 속도로 자라는지 모르니까 1년 정도, 너무 자주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1년에 2mm 전후 자라는 종양을 6개월에 찍어서 안 자랐다고 전혀 위안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한 1년마다 보지만 1년, 2년 찍어봤더니 자란 속도가 느린다. 그러면 이제 찍는 속도를 더 간격을 늦출 수 있습니다. 꼭 매년 검사를 해야 될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3년을 찍었는데 거의 변화가 없다. 그럼 간격을 2년 간격으로 늘린다든지. 하지만 지치지 말고 계속 검사를 해야 됩니다. 양성 뇌종양에도 급하게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아까 저 말씀드렸지만은 당연히 양성 뇌종양이어도 양성 악성의 문제가 아니라 양성 이제 사실 이제 요즘 수술이 막 급한 환자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악성 뇌종양들 환자분들 우선순위로 요즘 수술하고 있고, 양성 뇌종양인 경우에는 사실 죄송하지만 1년, 2년 있다가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종양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종양 크기가 커서 뇌압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종양으로 인한 어떤 장애가 진행 중이거나 눈이 나빠지고 있다든지 마비가 진행되고 있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양성 뇌종양도 빨리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핍지 교종 2등급 환자입니다. 보라시대님, 이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아까 그 보라시대님에 대해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아마 당장은 지금 들어오는 수입하고 업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하는데 아마 조만간 들어올 거라 생각하고, 핍지교종 2등급인데도 악성종양이라 반드시 재발할 거라 하셨는데 재발되면 다른 곳에 재발되는 건가요? 그 종양이 커지는 건가요? 자, 이건 일단 두 가지인데요.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2등급, 우리가 뇌교종을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나누는데 1등급은 양성종양입니다. 1등급은 양성이지만 2등급은 양성 뇌교종이 아니고 등급이 낮은 악성종양입니다. 3, 4등급은 등급이 높은 종양이고. 근데 이제 예전에 우리가 2등급 종양을 양성 뇌교종이라고 불렀는데 그건 잘못된 말이고요. 그러니까 2등급 이상인 뇌교종은 잠재적으로 반드시 재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재발하는데 재발하는 기간이 타입에 따라서 1년, 2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 3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핍지 교종 2등급이면 악성 뇌교종 중에서 가장 예후가 좋은 종양이어서
처음에 굉장히 적극적인 치료와 방사선 항암제 치료를 했다 그러면 평균 생존 기간이 20년 가까이 되는 종양이거든요. 그러면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는 절제를 충분히 못한 환자들도 있었을 거고, 예전에 뭐 몇십 년 전에 했던 환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진단된 펩시 교정이 아주 적극적으로 치료가 잘 됐다 그러면 뭐 굉장히 20년, 30년 뭐 계속 사시는 거죠. 그다음 이제 재발을 하게 되고, 하지만 추적 관찰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 재발은 저거는 다양합니다. 종양 주변에가 가장 남은 종양이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거기서 재발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는 되어 있지만, 원발성 있는 데가 잘 치료가 되면 오히려 그 바깥에 뭐 반대쪽이든 다른 쪽으로도 재발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굉장히 뇌 전체에 확 퍼지면서 재발할 수도 있고, 다 제각각인데, 중요한 거는 갑자기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재발을 하더라도 우리가 규칙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야, 수술하신 분들도 해야 우리가 재발하는 초기에 진단을 할 수 있고 적절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뇌종양 환자가 가려야 하는 음식이 있을까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는 질문에 제가 늘려다 빼먹었네요. 뇌종양은 음식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게 예방 문제도 그렇고, 종양이 생긴 다음에 우리가 재발 여부나 이런 걸 할 때도 뇌종양은 음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좋은 음식, 우리가 아까 제가 혈관 내 장벽 때문에 항암제가 뇌로 못 들어가서 좀 치료가 안 되는데, 음식에 있는 좋은 성분이 있더라도 항암제에 비해서 뭐 몇천 분의 몇만 분의 1도 안 되는 성분이 입으로 먹어서 그게 혈액으로 흡수가 된 다음에 뇌에 영향을 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뇌종양 환자가 좋은 음식도 없고, 반대로 뇌종양 환자가 가려야 하는 음식이 또 없습니다. 단 어떤 그 영양 보조제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영양 보조 중 혈액 순환에 좋다고 하는 몇 가지 영양 보조 식품들은 그 혈액 순환이 좋게 하는 원인이 이제 혈소판 기능을 떨어뜨리면서 한다고 그 기능에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출혈 가능성을 늘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농축액이나 뭔 즙 같은 거를 먹는 경우에 이제 간 기능이나 이런 기능들이 정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몸에 좋을 거라고 먹었던 영양제들이 몸에 독으로 작용하는 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음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뭘 먹어도 상관이 없고, 음식이 아닌 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환자분이 선택해서 뇌 CT를 찍어서 뇌하수체 병변이 보이고 MRI를 찍어서 알게 된 경우입니다. 9cm, 0.9cm 경과 관찰 중이고 뇌하수체 비기능성 종양인데 하시모토 갑상선염 폐결절이 있어서 경과 관찰 중인데 연관성이 있을까요? 연관성이 밝혀진 건 없고요. 없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9mm짜리 뇌하수체 비기능성 종양은 검진해서 그냥 우연히 보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저게 나중에 커져서 치료가 하게 되려면은 사실 뭐 몇 년, 몇십 년 걸려야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주는 아니더라도 몇 년에 한 번씩 추적 관찰만 잘 하시면 되고,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뇌종양 원인이 불면증, 음식, 스트레스 중에 뭐가 크다고 보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뇌종양은 이런 걸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뇌종양이 굉장히 치료가 어렵고, 특히 그 중에 가장 악성도가 있는 교모세포종은 우리 몸에 생기는 암 중에 가장 예후가 나쁜 종양들도 하나고, 굉장히 스마트한 암입니다. 굉장히 치료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식선에서 뭘 이것저것 하는 걸로 치료가 되는 것도 아니고, 평생 이걸 직업으로 전공하고 있는 저도 굉장히 벅차할 정도의 종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 필요한 외의 걸로 더 힘들어할 필요가 없고요. 가뜩이나 치료받기도 힘든데 뭐 음식 이것저것 먹지 마라, 먹어라,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불면증, 음식, 스트레스 사실은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데는 중요할 거기 때문에 잘 저런 걸 조절하셔야 되겠죠. 악성 뇌종양은 완치가 없는 건가요? 저것도 경우가 많이 다르죠. 우리가 이제 소아 쪽에 생기는 악성 뇌종양 완치가 되는 종양들도 굉장히 많고, 또 성인에 생기는 종양들도 몇 개, 임파선 종양이라든지 뇌종양은 완치가 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어떤 악성 뇌종양이냐가 중요하겠고, 물론 이제 교모세포종 같은 경우는 완치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희박하고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장기 생존하신 분들의 비율이 늘고는 있지만은 아직은 교모세포종 같은 경우는 완치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젊은 환자들의 경우 나이 드신 분들에 비해 종양이 자라는 속도가 더 빠른가요?
아바스틴 회차가 쌓이다 보면 혹시 부작용으로 뇌출이 생길 수도 있나요? 나이가 든다고 더 속도가 빠르지는 않습니다.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뭐 나이가 조금 이제 한 70대 되신 분들 이제 머리 종양이 치료하자 그러시면 아니 나이도 먹어서 종양도 이제 안 자랄 텐데 뭘 치료하냐고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평생 동안 일정 속도로 자라는 걸로 알려져 있고 나이에 따라서 성장 속도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아바스틴 아마 치료를 받고 계신 모양이네. 힘드시겠는데 아바스틴 자체는 사실 환자가 자각하는 부작용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단백뇨를 좀 늘리게 하고 혈전도 좀 늘리게 하고 하는 문제가 있지만은 사실 환자가 받기 이렇게 어려운 치료는 아닌데 뇌출혈이 생길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저거를 걱정해서 치료를 우리가 망설일 정도의 빈도는 아니고 굉장히 드뭅니다. 하지만 기존에 출혈이 있는 환자분들은 쓰는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도 저도 뇌수막종인데요. 유전은 아니군요. 유전일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아이들이 걱정이 되시겠죠. 하지만 관계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이 수막종이 뇌종양 중에서는 가장 빈도가 높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 보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아이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서 아이들 뭐 검사도 미리 해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기저부의 종양이 시신경을 누르고 있으면 간헐적으로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나요? 수술 전까지 기한이 남을 때 불편함이 있는데 기넥신 같은 보조제를 먹으면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시신경을 누르고 있으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우리가 사실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든지 한쪽 시력이 갑자기 떨어지든지 보는 게 약간 이상이 생기면 시야가 좁아든지 하면 그게 굉장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그게 두통을 만들 수도 있고 어지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 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시신경을 누르고 있는데 누르는 정도가 중요하겠죠. 그냥 다 있는 정도면 저것 때문에 시력 저하가 생기지 않았는데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력 저하를 일으키고 있다면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넥신은 아까 말씀드린 혈액순환 개선제입니다. 그래서 출혈성 경향을 늘립니다. 그래서 뇌종양이 있는 분들은 복용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저 질문 아까 비슷한 질문이고요. MRI 찍으실 때 힘드신데 좀 편하게 검사받도록 조치를 해주시나요? 저라고 별 방법이 있겠습니까? 별 편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이제 좀 소리지만 이제 그 요즘 이제 폐쇄공포증처럼 좁은 데 들어가면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 답답하고 못 견디시면 이제 수면 MRI를 종종 합니다. 하지만 요즘 뭐 원치 않는 이런 상황 때문에 요즘은 수면 MRI가 CCI가 병원들마다 굉장히 어렵고요. MRI는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상황이 정상화되면 뭐 수면 MRI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 기지국 중계기 같은 데서 나오는 전자기장이 뇌종양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증명된 게 없기 때문에 저게 관계에 있다라는 것도 없죠. 관계 없다라는 것도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어떤 연구도 저게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에는 뭐 일부 몇 개 보고가 있습니다만 크게 의미는 없는 보도들이고 지금으로서는 저런 게 뇌종양이랑 관계에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반도체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비슷한 원인으로 저런 근무 환경 때문에 뇌종양이 발생하는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영양제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영양제 회사에서 제가 뭐라고 저한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뭐 일일이 항목을 말할 수는 없지만은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냥 우리가 뭐 알약 같은 거 비타민 제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사실 드셔도 상관없고 계드실 이후에 탈모가 조금 생기셔서 비오틴 맥주 효모를 먹고 탈모 방지제를 쓰고 있는데 뇌종양에 영향이 있을까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약들은 일반적인 우리가 치료약들을 쓰는 약들은 뇌종양이랑 뇌종양에 쓰는 약들이랑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주치의한테 안 물어보시고 그냥 복용하셔도 상관이 없고. 다음 질문. 어머니가 뇌하수체 거대 선종인데
이거는 아닌가요? 네. 네, 이 거대 선종인데 이거는 뭐 특별하게 거대 선종은 수술을 하셔야죠. 이거는 종양의 위치나 그다음에 증상이 뭐가 있는지 어머니 연세나 건강 상태 이런 걸 고려를 해서 뇌하수 전문하시는 선생님한테 그 내시경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치료를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많이 질문 옮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할까요? 뇌수막종이 가족력이 있을 때 NF2 이런 걸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까요? NF2라는 게 이제 신경섬유증 2형이거든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양쪽 양쪽 청신경 종양을 있고 그 외에도 다발성 수막종이나 상위세포종 등을 동반하는 유전성 병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신경섬유증이 2형이 있으면 뇌수막종이 있는 거를 예측하고 검사를 해야 되지만 뇌수막종이 있다고 해서 NF2 그 신경섬유증을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저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많이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 이상으로 제가 뵙는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